한때 충성스러운 장수로 이름을 떨치던 이가 어떻게 자신의 주군을 등지고 나아가 500년 왕조의 새 시대를 열 수 있었을까요? 그저 개인의 야망에 눈이 먼 반역이었을까요? 아니면 혼란한 시대를 끝내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치밀한 설계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까지의 과정을 단순한 권력 찬탈이 아닌 격동의 시대 속에서 그가 발휘했던 군사적 천재성과 복잡한 정치적 지형을 읽어내는 놀라운 통찰력,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세상을 설계해 나갔던 그 모든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에서 한 인물이 어떻게 시대를 이끌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고려는 그 마지막 순간 깊은 병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왕조의 근간이 흔들리던 시절,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 다름없었죠. 바다 건너 왜구들은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 마을을 불태우고 죄 없는 백성들을 유린했습니다. 그들의 잔혹한 침략은 평화로운 어촌과 농촌을 잿더미로 만들었죠. 심지어 개경 인근까지 침범하며 수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백성들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북쪽에서는 홍건적의 붉은 물결이 국경을 넘나들며 이 땅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해쳤으며 고려의 조정은 이 양쪽의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죠. 겹겹이 쌓인 외침으로 나라는 온통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국방력은 약해지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나라의 기강은 무너지고 권문세족들은 백성의 피땀을 쥐어짜는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고 가혹한 수탈은 끝없이 이어졌죠.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은 하늘을 찔렀고 과연 이 나라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약탈에 시달리며 내일의 희망조차 품기 어려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죠. 고려라는 거대한 배는 마치 폭풍우 속 난파선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변방의 한 무장이 호련히 등장했으니 그가 바로 훗날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였습니다. 그는 중앙귀족 출신이 아니었지만 압도적인 군사적 역량으로 서서히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왜구와 홍건적의 침략이 거듭될 때마다 이성계는 언제나 최전선에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의 활시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살은 마치 신궁의 그것처럼 정확했고 그의 지휘 아래 병사들은 두려움을 잊은 채 용맹하게 싸워 승리를 쟁취했죠. 그는 전장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직접 선두에 서서 싸웠고 그의 용맹함은 적군마저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지녔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그는 탁월한 전술과 지략으로 적들을 격파했습니다. 불타는 마을과 피폐해진 백성들의 모습은 그에게 깊은 고뇌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불어넣었을 겁니다. 고뇌에 찬 얼굴로 불타는 마을을 바라보던 이성계의 눈빛 속에는 무너져가는 나라와 고통받는 백성들을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이 모든 비극을 끝내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가 승리할 때마다 절망에 빠졌던 백성들은 환호하며 그를 새로운 영웅으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성계에게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세주의 모습을 보았고 쇠락해가는 고려를 대신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걸기 시작했죠. 이성계의 이름은 파죽지세로 전국에 퍼져나갔고 그의 군사적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단순한 장수가 아닌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아줄 새로운 희망으로 여겼죠. 이제 그는 단순한 변방의 무장을 넘어 혼란한 고려의 운명을 짊어질 강력한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파란을 불러오게 될까요? 이제 그의 운명적인 결단이 시작될 순간입니다. 이성계가 백성들의 희망으로 떠오르던 그때 고려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죠. 명나라가 천령위라는 땅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고려를 압박해오자 당시 실권자였던 최영 장군은 요동정벌이라는 무모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무려 5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명나라의 심장부인 요동을 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성계는 이 계획에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어전회의에서 요동정벌이 4가지 불가한 이유를 들어 강력히 비판했죠.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막 건국된 신흥 강국이었고 고려는 이미 국력이 쇠퇴한 상태였으니 정면 대결은 자멸행위나 다름없다는 뜻이었죠. 둘째, 농사철에 대군을 동원하면 백성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질 것이며 전염병의 위험도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농경국가인 고려에게 농사철 군사동원은 곧 국가 기반의 붕괴를 의미했으니까요. 셋째, 요동정벌을 위해 북방의 여진족과 남방의 왜구를 방어하던 병력을 모두 동원하면 그 틈을 타이들이 침략해올 것이 분명하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보의 공백을 스스로 만드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장마철에 활과 화살이 젖어 무기로서의 효용을 잃게 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짚었습니다. 이성계의 이러한 논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영 장군의 강력한 의지와 우왕의 지지로 요동정벌은 강행되었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좌군도 통사로서 5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까지 진군하게 되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감이 역력했고 쏟아지는 장대비는 병사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강물은 압록강을 건너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바로 이곳 압록강 위화도에서 이성계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눈앞에는 명나라와의 무모한 전쟁이, 뒤로는 지쳐 쓰러져가는 백성과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충신의 길을 걸어 무의미한 희생을 강요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신념과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것인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강가에서 그는 밤새도록 번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회군하라.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안으로는 권문세족의 수탈과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었고 밖으로는 명나라와 요동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놓여 있었죠.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은 이러한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극히 전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무모한 전쟁으로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기보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겠다는 그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압록강변에서 말머리를 돌린 이성계의 군대는 이제 개경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군사적 행위를 넘어 쇠락해가는 고려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거대한 염원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비록 주군을 거스르는 행위였지만 백성들은 이성계의 회군 소식에 오히려 환호하며 그에게 더욱 큰 기대를 걸었죠. 이성계는 이제 단순한 장수가 아닌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운명의 설계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의 거침없는 발걸음은 천년 왕조 고려의 역사를 어떻게 뒤흔들게 될까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힘차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가 압록강변에서 말머리를 돌렸을 때 그것은 단순한 회군을 넘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개경으로 진격한 그의 군대는 거침이 없었죠. 하지만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는 것을 이성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라는 낡은 틀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국가의 씨앗을 뿌려야만 했으니까요.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고려 왕실의 교체였습니다. 위화도 회군을 주도한 이성계는 우왕과 창왕이 공민왕의 친자가 아니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들을 폐위시켰죠. 허수아비 같던 고려 왕실은 그 존재의 정당성마저 부정당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공양왕을 옹립하여 잠시 고려의 명맥을 유지하는 듯 했지만 이는 새로운 질서를 준비하는 과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의 앞길에는 여전히 거대한 산이 가로막고 있었으니 바로 고려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정몽주와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의 혁명적인 움직임을 위험하게 보았고 어떻게든 고려의 명운을 붙잡으려 했죠. 그는 이성계의 신복정도전과 대립하며
이성계 제거를 시도하는 등 구체제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성계는 정몽주를 설득하려 무던히 애썼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는 이방원의 시조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라는 답가로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던 정몽주의 굳건한 충절은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이성계 세력에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결국 이방원의 주도로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피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라는 천년 왕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죠. 정몽주의 죽음과 함께 고려는 사실상 그 생명을 다했고 이제 이성계 세력은 거침없이 새로운 국가 건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제와의 단절을 선언한 이성계는 새로운 질서의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과전법의 시행이었죠. 기존의 토지제도는 권문세족의 수탈로 농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는 주범이었습니다. 과전법은 낡은 제도를 혁파하고 토지를 재분배하여 신진사대부와 일반 백성들에게 지급하는 혁신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성계는 새로운 국가를 지지할 강력한 세력을 확보하고 민심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전법으로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정몽주 피살로 구체제와의 단절을 분명히 한 이성계 세력은 이제 명실상부한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될 명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진사대부들은 더 이상 고려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성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왕조의 건국을 추진하기 시작했죠. 정도전과 같은 인물들은 새로운 국가의 이념과 제도를 설계하며 조선이라는 청사진을 구체화했습니다. 마침내 1392년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이성계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에게 선위를 받아 왕위에 오르고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며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천년 왕조 고려가 저물고 새로운 500년 왕조 조선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이성계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치밀한 정치적 전략과 시대적 통찰로 새로운 국가를 설계하고 건설한 진정한 의미의 설계자였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발걸음은 이제 조선의 태조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왕조 조선이 탄생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 태조 이성계는 단순히 왕위에 오른 것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거대한 청사진을 그려낸 설계자였습니다. 하지만 막 건국된 조선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었죠. 이성계는 개국과 동시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나라의 근본이 될 유교적 통치 이념을 확립하는 등 500년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한양 천도는 단순한 도읍 이전이 아니라 풍수지리적 길지이자 새로운 이상을 담아낼 공간을 마련하여 백성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고요. 그는 정도전과 같은 개국공신들과 함께 왕조의 제도와 법규를 정비하며 국가 시스템을 꼼꼼히 설계해 나갔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혼란스러운 고려 말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는 것이 그의 최우선 목표였죠.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는 늘 그림자가 따르는 법인가 봅니다. 이성계는 왕조의 기틀을 다지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깊은 고뇌와 비극적인 가족사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광자의 난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이 그의 말년에 큰 상흔을 남겼던 것입니다. 아들들 간의 갈등과 희생은 태조 이성계에게 영광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통을 안겨주었을 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계가 혼돈 속에서 그려낸 국가의 설계는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면면이 이어지는 강력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력으로 왕조를 바꾼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쇠락해가던 천년 왕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설계하고 건설한 진정한 의미의 혁명가이자 비전가였죠. 그의 업적은 후대 역사가들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한 개인의 결단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성계의 조선 건국은 단지 한 인물의 야망이나 군사적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썩어버린 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열고자 했던 철저한 전략적 사고의 결과였고요. 시대적 요구에 대한 깊은 통찰력, 그리고 때로는 불가피한 희생까지 감수해야 했던 냉철한 결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탄생한 거대한 역사의 설계였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삶은 혼란한 시대를 읽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설계했던 과정 그 자체였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예측 불가능한 변화와 위기 속에서 이성계의 이야기는 어떤 리더십과 전략적 통찰이 필요한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거대한 전환점에서 한 인물의 결정이 가진 무게와 설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한 인물의 담대한 결단과 치밀한 설계가 어떻게 수백 년의 역사를 좌우하는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어냈는지, 그 깊은 여운은 우리에게 이성계가 단순한 영웅을 넘어선 시대의 설계자였음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결단으로 시작된 조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왕조를 세운 태조가 직면했던 가장 큰 시련, 바로 왕권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남아있죠. 다음 시간에는 이성계의 아들들이 펼쳤던 또 다른 피해 왕위 쟁탈전, 왕자의 난에 숨겨진 이야기와 그 전략적 의미를 더욱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